네, 오늘은 제 10강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의 전통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고 내기, 노름 등으로도 불리는데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긴장과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게 통상 우리가 도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이죠.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금품을 걸지 않으면 도박 행위의 불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형법에는 도박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 또는 사행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이 사이버 도박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도박죄가 있으니까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박죄나 모욕죄나 사기죄 같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구성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형법상의 도박죄로만 계속 처벌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이 국민체육진흥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도박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사이버 도박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유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형법상의 도박죄로 의율할 때도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사이버 도박을 의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사이버 도박의 종류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기타 인터넷 도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자,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도 그 승패를 가지고 서로 겨룰 수는 있지만 거기에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게 되면 그것이 도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도박, 영어로 갬블링이라고 하죠.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나 활동에 금전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내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전 등을 내걸지 않으면 도박으로 보질 않는 것이죠.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은 형법이 아니라 관련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지노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경마, 경륜, 복권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도박의 종류를 그렇다면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박이라는 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가, 그래서 합법 도박이라는 말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박이지만 합법이라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합법 도박은 개별 법에 근거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합법적인 사행산업 이런 것들을 합법 도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래서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 도박은 어떻습니까? 불법 온라인 도박. 어쨌든 무슨 사이버 머니든 신용카드를 이용하든 금전을 걸고 행하는 온갖 인터넷 사이버 도박 같은 것은 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죠. 그다음에 사설 스포츠 도박, 공인되지 아니한 사설 스포츠 도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이 사설 카지노, 사설 복권, 사설 소닥, 개싸움, 불법 하우스 도박, 이 사설이라는 것 말 자체가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장기관은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산업의 총량 조정과 총괄적 관리 감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런 법률이 있어요. 좀 어렵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립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박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도박 중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게 되자 2013년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이버 도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볼까요?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 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에 의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도박, 즉 온라인 내지 인터넷상에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사이버 도박이라는 말이 좀 편한데 사람에 따라서 온라인 도박이다, 인터넷 도박이다, 전자 도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구체적 유형은 기존 도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실 공간에서의 도박 행위를 그대로 개장해 놓고 즐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경마, 실제로 말 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경마장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면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경륜, 경정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상의 블랙잭, 포카, 슬롯 머신, 룰렛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한 번씩들 이렇게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에 실제로 돈이 오간다, 금전이 오간다면 사이버 도박으로, 도박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포커를 즐긴다든지 고스톱 등을 즐기고 근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돈이 오가다가 그 별도의 환전 사이트 등이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하는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는 이제 도박 범죄로서 적발, 단속의 대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불법 경마, 도박 게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가맹점까지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통해서 회사원, 주부, 장년층, 지금은 청소년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손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사행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전 국민의 사행성을 주장하고 있다. 큰 문제죠.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국내에다 서버를 두면 금방 적발이 되니까 주로 외국에 도박이 많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에다가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죠. 또 주로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어가지고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게 한 후에 우리나라에는 총판을 두어서 각 사설 게임장 등에 유포하는 등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자, 경찰청의 어떤 통계 이런 걸 볼까요?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이버 도박은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무역 및 명예훼손 등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도 여러 번 봤죠.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매년 15만 건 정도의 사이버 범죄가 적발되는 사이버 범죄만 15만 건이니까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우리가 암수 범죄라고 하죠. 암수 범죄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쨌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그 15만 건 중에서 10만 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고 인터넷 사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불법 콘텐츠 범죄인데 대략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사이버 음란물도 많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행위 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도박도 이렇게 한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 콘텐츠 범죄로서 적발이 되고 있다. 자, 사이버 도박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적 무제약. 그 다음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도박은 행위의 은밀성, 그 다음에 높은 접근성, 과다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막대하다. 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너무 길죠. 그래서 사감위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사감위에서 발간한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3조 원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설 스포츠 도박의 규모가
21조 원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2012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도박, 이 중에서 불법 도박 규모 중에서 약 25조 원이 사이버 도박, 온라인 도박이라는 것이고, 전체 불법 도박의 약 절반이 넘는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도박 관련 형사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형법에서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246조에서 일단 기본적인 도박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46조에 보면 도박을 한 사람은 뭐 요건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로 드러난 요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상습 도박이 아닌 이상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자, 일시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 정도를 금품으로 내걸어야 일시오락이냐,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항에서 상습으로 이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상습 도박죄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도박을 행한 경우를 말하죠. 거듭한다라는 것은 뭐 숫자로 따지면 뭐 2번 이상 하게 되면 상습범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박을 했으면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제도. 자, 도박 행위를 한 사람은 도박죄로 처벌받지만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도박 개장죄, 도박장을 개장한다 이거죠. 도박장 개장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죄가 크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그냥 도박 행위를 한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사이버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서 처벌을 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사이버 도박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보면 유사행위에 금지해가지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로 이제 스포츠 도박을 한 경우에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유사 행위를 통해서 해당 운동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유사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이것을 금지해놓고 여기 형사처벌 규정 없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6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요 정통망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행위를 한 자. 요게 이제 제48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사이버 범죄 중에서 스포츠 도박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도박의 어떤 형사처벌의 근거는 형법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박 행위는 형사 책임만 져야 될까요? 범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민사 책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민법 제103조를 보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도박을 했으면 이 도박 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상 오간 금전도 모두 다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민법 제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단 말이죠. 그거 돌려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도박 당사자는 아니고 그 옆에 서 있다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있죠. 불법 채권자들. 그런 사람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줘. 뭐 판돈이 크면 1억 원도 막 빌려주고 그러죠. 이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 중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예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모든 계약 등 불법 행위는 이 불법 원인 급여 규정에 의해서 원상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잃은 돈은 회복할 수가 없고 도박 자금을 빌렸다면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도 봤지만 도박을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을 한 자는으로만 돼 있지 구성 요건을 이렇게 정한 바가 없어요. 판례상 이렇게 적시된 그런 판례의 내용들을 보면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실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도박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 일시적 오락의 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판례로서 몇 번 그러나 그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액수 가지고도 어떤 경우는 일시적 오락인데 어떤 경우는 일시적 오락이 아니다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상습 도박죄는 말 그대로 2회 이상의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 상습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한 번만 도박하고 끝낸 사람은 벌금으로 끝내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도박개장죄라고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도박 장소를 빌려주면서 무슨 고리를 뗀다거나 무슨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하겠죠. 영리 목적이 없는 도박 장소 개설 행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박 장소를 개장하기만 하면 도박 행위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도박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선 판례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사례인데요. 최근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됐는가 보면 A군은 사다리 게임을 추천한 동급생 B군이 가입을 권하고 가입하면서 이제 추천인의 이름을 쓰도록 돼 있는데 자신을 추천해주면 10,000원을 줄게 하니까 10,000원을 받으려고 게임을 가입을 해놓고 게임을 가입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5분 만에 50,000원을 잃었다. 번전 욕심에 약 2년간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 다른 동급생한테 자기가 당한 수법 그대로 수백만 원을 갈취하여 했으며 결국 A군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뒤에야 부모님께 도박에 빠진 사실을 털어놓았다라는 거죠. 최근 청소년들이 주로 친구의 권유와 추천으로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당국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도박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지 그 특징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도박이 현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고 이 사이버 도박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사기 도박도 감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쉽고 초기에는 승률을 높게 만들어 놓죠. 초기에 돈을 막 따게 하면 계속 도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연히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또 한 번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 거듭하는 도박의 특성상 피해 액수가 크다라는 것이죠. 10,000원을 잃었으면 10,000원을 잃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데 그 10,000원을 따려고 100,000원을 잃게 되고 100,000원을 따려고 100,000원을 잃게 된다. 피해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박 사이트가 국내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쉽게 적발이 되겠지만 외국에 도박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면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가정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불법 도박 중독의 폐해를 다시 정리해보면 불법 도박 중독자의 경우 합법 도박 중독자에 비해서 도박으로부터 파급된 2차 범죄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합법 도박 중독자가 뭡니까? 그러면 경마장이나 무슨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그거 불법 아니죠. 불법 아니지만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합법 도박 중독자보다는 불법 도박 중독자들이 더 재산범죄 등 중대범죄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도박하려고 절도적 강도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돈 내놔라 해가지고 몽땅 돈을 들고 나가는 가정폭력 사태도 심각하고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의 약 4배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불법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약
83조 원인데 합법 사행 산업은 약 20조 원이었다. 4분의 1 정도 했다라는 거죠. 네, 심각합니다. 자, 사이버 도박의 문제점을 정리해 볼까요? 사이버 도박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전하고 폐쇄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쉽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면서 도박 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기 도박이 오프라인에서부터 훨씬 용이하다. 도박 사이트에서의 접속 후 해당 프로그램을 도박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뷰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좀비 PC로 만들어 도박 사용자의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도박 행위를 하게 된다. 완전히 그냥 거저먹는 거죠. 그런데 이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특히 마약 불법 거래상이나 테러리스트 등에게 있어서 이 사이버 도박 행위가 굉장히 그 가능성이 크다. 무슨 가능성이요?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도박은 참여 범죄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고 접근이 어렵고 암호화마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하기에 최적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쉬운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이버 범죄든 상당히 그 범죄의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사이버 도박에 대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사이버 도박에 관한 규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대응책으로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도박 행위는 현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죠. 스포츠 도박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다 형법상 도박죄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사이버 도박죄를 신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본인 확인만 하고 가명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확인제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사이버 도박도 줄어들고 엄청나게 줄어들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다 줄어들고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속체계, 경찰에만 맡겨놔야 되느냐,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그 단속 권한을 강력히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줄여서 사감이라고 했죠.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합법적 시장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불법적 시장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의 4배쯤 된다고 했는데, 합법 시장을 잘 관리해서 조정을 하면 불법 시장의 내용을 합법 시장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 및 게임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단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통합 사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